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관심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 마지막 변론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선 내일은 별도 증인신문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못한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요. 청구인인 국회 측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측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국회 측은 막바지 최후 변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를 위해서 잇따라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 최종 회의를 통해서 최종 변론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하면서 변론 전략을 점검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변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론 방향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인 종합변론 방식, 내용 같은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됐다는 걸 부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추위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직접 구치소에서 의견을 쓰고 있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의 그간의 이 변론 기조를 살펴보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경보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봉쇄 그리고 정치인 체포 의혹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도 밝혔듯이 이 내란 공작이라는 방침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 그리고 이 기각에 대비한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최후 변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선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많이 언급되죠. 최후 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그리고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도 다음 달 11일 전후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 그리고 표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됩니다. 그럼 내일이 최종 변론이니까 선고 시점도 공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내일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 변론 기일이긴 하지만 선고 날짜는 공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현재는 선고 기일이 잡히는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언론에도 함께 이 선고 기일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10일에 선고가 됐는데요.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가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 이 정확한 시간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재판부의 결정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소식이었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준비 기일도
변론 준비기일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됐고요. 1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박성재 장관 측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했고요. 적법한 요건도 갖추지 않은 만큼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침묵해 내란죄에 가담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 등을 소추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면서 국회 측에 소추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또 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변론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식 변론 날짜가 지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검사 탄핵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후 4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훈 부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최재훈 부장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이 김건희 여사를 이 방문 조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이 경호 문제와 대면 조사 원칙을 고려해서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 불기소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진행된 이른바 레드팀 회의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수사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었다면서 불기소 판단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상원 4차장 역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도이치모터스 전주와 김 여사는 차이가 있다면서 사실상 불기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신문까지 끝나고 이 변론기일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재판부는 변론을 곧 종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입장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기류 속에 헌법재판소 비판을 자제했고 야당은 그간 계엄 정당성만 호소한 대통령의 파면은 필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하루 전,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퍼붓던 헌법재판소 편향성 논란의 공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그 단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으로 화살을 돌렸고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물론 당 안팎에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국민 사과나 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 선처 요구, 임기 단축 개헌 약속 등이 들어가면 최근 부진한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란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차 변론기일 동안 반성은커녕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부정하기만 했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쪽으로 마지막 변론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도 망상,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내란의 전모를 실토하십시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합리적 판단에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윤 대통령 파면은 필연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와 협의를 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훈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서울 서부지검이 3차례 영장을 반려한 데 대한 경찰의
심의 신청이 있었는 건데요.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헌재에서 발표할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 제안 주장은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최후 진술 내용에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 윤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민간인 양모 씨에게 자료 폐기와 휴대전화 교체 등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양모 씨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된 직후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세절하라고 양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후 3시간에 걸쳐 세절 작업을 진행했고 김 전 장관이 쓰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망치로 부쉈다는 게 양 씨 주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모레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신문합니다. 오후 2시에 이어지는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모두 교체됐습니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서 송병훈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73일 만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네, 전국 상황을 두 분과 짚어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내일 양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고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대통령이 헌재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도 처음이지만 최후 진술도 처음이죠. 네, 그렇죠. 저는 내일 아마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게 아마 3가지 정도가 담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저는 대국민 유감이나 사과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서 지금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런 지금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2달 이상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다는 것 굉장히 이거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사과와 유감의 아마 이제 모두에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이 과정에서의 어떤 개헌 과정에서 이당 쭉 논조를 보면은 조금 무언가 이건 내가 갖고 있는 헌법적인 권한을 활용한 거다, 사용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 해제권을 바로 오는 순간 내가 했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 아마 이건 기조가 그랬기 때문에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다만 또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좀 짚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그동안 이게 내란죄 여부만을 따지는 일종의 사실관계만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확인했는데 사실은 헌법상 충족 여부, 그다음에 헌법상 쟁점에 대해서 사실 짚었어야 돼요. 단심제에다가 이거는 대통령의 징계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디테일한 쪽으로만 증인 신청이 갔단 말이죠. 아마 그런 점에 대한 좀 아쉬움을 얘기할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승복과 존중의 메시지가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 통합의 최종 상태를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 여론 분열과 그다음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과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이 얘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혀 헌재를 설득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대국민 메시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무제한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헌재가 허용했기 때문에 얼마나 얘기할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당사자의 최후 변론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고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보장한다라는 게 이제 현재 취지인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뭐 어느 정도 그 시간 동안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뭐 한 40여 분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보다 더 길게 워낙에 또 말씀이 많은 말씀하시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할 거냐보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그렇고 좀 전에 우리 최재형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대국민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가 담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바람이나 기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변론 전략이나 혹은 변론 태도로 봤을 때 과연 그런 내용이 담길까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의문입니다. 이제 그보다는 본인이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어떤 뭐랄까요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주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서 이게 내란이 될 수 없다라는 또 형사재판도 이제 앞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쨌든 이제 본인의 주장을 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 같고요. 지난 12월 12일 날 저는 일종의 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의 예고편을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예. 때문에 그 여권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대국민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이런 그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지지층 같은 경우에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런 어떤 심리나 정서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지지층하고 교감을 굉장히 중시해 왔고 지지층을 향한 결집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던 윤 대통령의 그간 태도로 봤을 때 아마 내일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아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대통령 명령과 지시를 따른 사람에 대한 선처 요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사과를 안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권의 기대인데요. 과연 기대대로 윤 대통령이 그런 대국민 사과나 혹은 헌재 결정에 대한 뭐 승복의 메시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담을지 저는 여전히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간에 사실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지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못됐다. 이걸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과 헌정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를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최후 변론에서 담을 가능성보다는 이제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윤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까지 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여권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그게 좀 담겼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해 왔던 자기 입장하고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사과를 담는다는 게.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마지막에 담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이게 당이론적 이야기는 아닌데 뭐가 있냐면 이게 사실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최후 변론하는 형식은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게 전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죠. 일종의 대국민 호소문 내지는 대국민 메시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는 평의를 앞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아마 평의 과정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전의 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국민 통합의 최종 책임권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은 평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 원내대표라든가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일종의 뭐 당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 전략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최고위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책임감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향후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그에 대한 역량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늘 밤 사이에라도 고려될 수 있을 지점으로 봅니다. 예. 지금 이 헌법재판소 건과 별개로 또 구속 취소 건 중앙지법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이 기각된다면은 구속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이미 그거는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사면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법률적인 게 남았는데 내란 외환의 죄를 짓지 않고 소추되지 아니하는 게 대통령인데 어쨌든 지금 내란
내란죄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 내란죄 수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한 것과 그다음에 그동안 공수처의 말이 거짓으로 일부 드러났죠. 주진우 의원에게 우리는 대통령에 관한 어떤 형태의 영장 청구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했단 말이에요. 저를 중앙지법에다가 하고 동부지법에다가 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이제 서부지법에 한 건데 서부지법만 우리는 알았지만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영장 청구들이 중앙지법과 동부지법에 있었다는 건 처음 알은 사실인데 심지어 그걸 공문서 위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해명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해명이 저는 국회를 상대로 했던 그 해명이 일단 거짓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징계 심판에서의 사명권을 사실상 받았다 하면은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있게끔 당연히 구속된 신분은 저는 바로 석방돼야 된다 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과정에서의 지금 불법성이라든가 그런 위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법에서는 저는 상당 부분 좀 유효하게 판단해야 될 지점으로 봅니다. 네, 지금 오늘 여당 의원 20여 명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 6일 공수처 규모를 대폭 키우고 공수처 검사 임기를 정년을 만 63세까지로 보장해주는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 그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계약갱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신분 보장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검사하고 동일하게 이제 신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공수처 업무의 안정성이 생긴다. 이런 주장이 그동안에 있어 왔어요. 처음 나오는 주장은 아니고. 다만 시기상 지금 그 법 개정안을 내는 거는 과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계속 공수처하고 뭐 이제 이 야당하고의 유착설 이런 것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야당에서 저런 법안을 낸다는 게 자칫 이제 보훈성 입법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지금 저런 법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법안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좀 불일치하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소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수사만이 아니라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담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봐야 될 특히 이번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이슈가 좀 지나간 뒤에 그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문제를 조정하는 것으로만 딱 떼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서 시기상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여당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다 내지는 마치 공수처가 이 과정에서 중대한 어떤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저렇게 호도하는 식의 뭐 항의 방문 집회 이런 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공수처의 그 영장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였다면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한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에서도 그 체포적부심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의 정당성이나 유효성을 인정한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좀 괜한 트집 잡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선고를 최후변론과 선고를 앞두고서 공수처 영장을 문제 삼고 또 공수처 수사를 문제 삼는 것도 굉장히 엉뚱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최종 변론에서는 선고 날짜를 공지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틀 전에 알려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흘 전에 알려졌더라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두 전직 대통령이 선고 날 요일이 다 금요일이던데 네. 요일도 변수가 됩니까? 글쎄요, 건재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럼 과거에 두 개의 이제 탄핵 심판 사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통상 2주 후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그 교집합 부분들을 쭉 본다 그러면 그다음에 3일 전에 알려졌고 저는 그래서 만일 나온다면 3월 14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전망은 그 기간이 이제 2주를 조금 넘는 시간에다가 그다음에 그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다 금요일 날 해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또 따른다면 이번에도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3월 7일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만일 인용이 되든 뭐 그건 가봐야 되겠지만 만일 또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대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게 5월 7일이 돼버리면은 그게 그 사실 연휴 초과 그 연초 그러니까 5월 초의 연휴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뭐 헌재가 저는 사법적인 측면만 고려한다고 보겠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좀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변론이라는 게 처음 있었잖아요. 지난번 2번의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하지 않고 변호인단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은 대통령이 나와서 내일 뭐 얼마 시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1시간 가까이 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평의를 좀 더 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3월 14일쯤이 아마 선고 날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결과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결과는 지금 현재 분위기 뭐 헌재가 하겠지만 저는 뭐 설령 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흔히 밖에서 얘기하는 8대0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한 치열한 걸 통해 가지고 찬반이 정말 갈릴 것 같아서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좀 생각합니다. 8대0이 아닐 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원일치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다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기각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많았고 설사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엇갈릴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헌법재판관들도 이 우리 헌정 체제의 안정성 이런 걸 굉장히 고려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만장일치의 결론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는 있고 때문에 이제 평의를 통해서 그걸 조정해 나갈 텐데 더구나 이번처럼 내란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사태가 포함되어 있는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자칫 이게 이제 결정이 엇갈렸을 때 이제 그로 인한 후폭풍 이런 것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점에 대해서는 전례로 봤을 때 뭐 11일 걸린 적도 있었고 또 2주 걸린 적도 있었고 이제 금요일 날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례로 그런 전례들을 이번에도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제 의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이제 주요 논리나 또 일종의 이제 결정문을 작성하는 어떤 실무적인 거는 이미 뭐 거의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2주 이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대선이 열리게 됐을 때 그 대선 투표 날짜나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설사 그걸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꼭 이걸 갖다가 그 2주를 꽉 채워가지고 혹은 그걸 넘겨서 결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고 모레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심 공판입니다. 묘하게 하루 차인데 이게 항소심 선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3월 중에 예상되는 지금 상황에서 그때까지 전국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경랑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하루 차입니다. 물론 이제 선고는 아닙니다. 서로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최후 변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2심의 최종 결심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고를 앞둔 이제 그 예비 절차의 마지막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이 2주 이상, 2주와 3주 사이에 통상 마지막 선고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2심 선고도 통상 그런 시간이 이제 걸리는 소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2025년 3월의 중수는 굉장히 정말 경랑의 세월을 넘어서 국민들이 정말 정치의 시간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는 뭐 제가 참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광장의 에너지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서로 법원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헌재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헌재는 평의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고 2심은 이제 최후의 이제 선고의 시간이 다가오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사법부를 양쪽 어떤 진영과 어떤 정당이든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갈등의 최종 종결점이 돼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이 말하자면 사법정의의 이제 2심의 최종 선고일인데 이런 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정치권의 해석을 부추기거나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버린다면은 이 사후적 정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어.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법원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광장의 열기를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분쟁의 종결점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좀 사법적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3심은 그 전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아직은 좀 이른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 헌법 84조 이제 논란이 발생을 하려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열려서 당선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저 논란이 커질 텐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논란을 본격화해서 벌일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기 중에 어쨌든 내란 외환의 재해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불소추 특권이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냐 이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그런 상황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대법원 이제 선고에 직면한 그런 어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 이걸 가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서 별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그 소추가 기소를 의미한다 때문에 기재판 중인 그런 사안들은 계속 이제 재판이 유효하다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기소라는 거는 재판을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거는 기소에 의한 재판까지도 다 적용되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어떤 게 그 다수의 이 학설이고 어떤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결국 저거는 이제 법원의 몫입니다. 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 이 몫일 텐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즉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그런 형을 받고 피선거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그때부터 아마 이 논쟁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그런 어떤 대립 못지않게 한국 사회를 또 한번 크게 갈라놓을 여지가 있는데요. 아직은 뭐 거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 논란을 당겨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논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그 의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이제 대법원이 사전에 만약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거다. 이런 해석을 미리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미리 내놓는다는 것도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도 계속해서 갑론을박인데 과거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 연합 뭐 그것과는 맥락이 또 다르다는 비판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걸 뭐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이제 굳이 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일종의 경제 민주화론을 좀 차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갑자기 진보의 영역의 아젠다를 꺼내들면 이게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를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 선거 캠페인에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걸 가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단순히 레토릭, 일종의 말의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갖다 놓음으로써 일종의 팀의 정책으로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흔적이 없이 오직 입으로만, 그러니까 발의 흔적을 보이잖아요. 정치인의 어떤 그런 축적된 상징 자본을 보려면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재난 그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아닙니까? 이걸로 이 자신의 상징 자본으로 대선 후보까지 온 사람이 이제 정작 대선의 두 번째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중도 외연 확장에다가 보수, 일종의 내가 진짜 보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어떻게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진보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왼쪽에 지분을 갖고 있는 저기 정의당, 진보당 이런 과거의 거목들, 그러니까 뭐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현재까지 조국 이런 왼쪽에 좀 약간 그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없는 무주공산의 상태에서 이쪽은 이제 말하자면 집토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클릭을 가다 보면은 국민의힘이 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겠냐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의도가 너무 불순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일종의 체리피킹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유리한 것만 쏙쏙 골라먹는 이런 행태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럼 팀을 꾸리고 정책을 내서 당의 어젠다를 치환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는 것만이 그 설득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는 거지 저렇게 말로 하는 건 뭐 제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비로소 전 팀과 정책과 제도로 받쳐줄 때 저게 힘을 받는 거지 이재명 대표의 말로만 평가받는 건 저는 전혀 의미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 비명계는 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에 의해서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을 합니다. 좀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기 대선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당내 이제 통합 포용 이런 그 행보를 의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나온 이제 중도 보수론은 민주당의 어쨌든 근본적인 가치 정체성, 역사성 이거를 이제 대표가 재규정하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프레임 전략, 구도 전략, 포지셔닝 뭐 이런 차원의 그런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옹호하고 또 당 안팎의 극우 세력에 의해서 좀 이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보수에서 이탈하고 오른쪽이 많이 비어 있다. 민주당이 글로 이제 확장을 하자라는 차원의 이제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뭐 상속세, 또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노동시간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런 어떤 우클릭이라는 게 얼마나 뒷받침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될 거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뭐 윤 대통령이 잘했나 잘못했냐 여기에 매달려서 그거에 휘둘리고 있는데 이 60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조기 대선의 맞춤형 공약을 내면서 기존의 국민의힘의 정책 수단을 잠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충분히 위기감을 느껴야 될 요소라고 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훼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의 제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기존의 어쨌든 민주당의 역사 혹은 민주당이 중심적으로 내세웠던 가치 혹은 뭐 본인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정책적인 총론 이런 거를 또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집토끼도 잡고 들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겠다. 운동량 넓게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이거 경계해야 된다. 자칫하다가는 우리 땅 다 내준다. 그런 점을 국민의힘은 유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해서 1대1 토론을 제안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하자. 네. 송사될까요?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삼자 하자 하니까 정책의장 다 포함시켜서 이제 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여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이런 의도가 들어요. 아니, 삼자 토론이라는 거는 토론이 아니죠. 그건 정책 협의인 거죠. 일종의 협상 테이블 할 때 대표가 오고 원내대표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위의장이 가는 건데 이게 끝장 토론이라 하면 사실 이거잖아요. 지금 각자가 지금 정책을 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게 어떤 국회 합의로 정책이 안 되는 이유들이 각자의 셈법이 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다르고 그다음에 정책에 그 영향을 끼치는 자신들의 이제 그 지지하는 그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뭘 해야 하냐면은 사실상 양쪽이 교집합되는 부분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양쪽 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말하자면 부담 가는 의제들. 그러니까 이게 대중에게 뭔가 내 걸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빠지고 양쪽이 좀 그 면을 내세울 수 있는 쪽만 우리가 함께 가보자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리한 것만 쏙쏙 빼먹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럼 우리가 대표끼리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면 큰 틀의 합의라고 밑으로 내려보내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 3대3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보자. 저는 이거 도돌이표라고 봐요. 이건 사실상 어찌 보면은 서로 기세 싸움과 선점하자는 뜻에서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은 어떤 정책 어젠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판을 깔아준다고 말리기 때문에 3대3 토론은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권영세 위원장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둘이 하는 양자 토론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이걸 이재명 대표가 다시 거꾸로 어떻게 받을지 또 그건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야당은 이번 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그 명태균 특검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한 경계심을 표하고 있고 예. 이게 비단 뭐 그동안의 명태균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까지 다 겨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전체를 겨냥한 이제 그런 이제 대선용 법안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실제 이제 본회의에서 뭐 민주당 단독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합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서 재의결이 올라왔을 때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게 이제 주목되는 대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 전체가 이제 그 법안이 담고 있는 그런 위험성에 있어서 반대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되면 막상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고 이 명태균 이 리스크 같은 부담스러운
이제 이런 상황을 꼭 안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국민의힘 내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이 다시 명태균 씨 관련된 이슈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건 대선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김건희 그 여사나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그 대권 주자인 시장들이 명태균과의 관계,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거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명태균 씨가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예. 이른바 황금폰에 그런 증거가 담겨 있고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태균 이슈가 다시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1%입니다. 양당 격차가 1.6%포인트로요. 4주째 오차 범위 내에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갤럽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34%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0%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차 범위 최대 6%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여권 지지세가 좀 약화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갤럽하고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 방식이 좀 다르고 모집단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일종의 이제 그 보수 과표집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분석할 수는 있겠으나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엇비슷하게 따라 붙은 상태입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시점은 이게 이제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과는 조금 달라요, 결이. 이 얘기 뭐냐면 양쪽 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중도도 지금 일부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2030 세대가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 합류하고 있다는 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문화적 세대적 갈등과 고를 뛰어넘어서 약간 화학적 결합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건 이건 지난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었던 이른바 세대포 이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이게 재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젊은 그 2030 세대들에 대한 공격과 막말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박구영 원장의 얘기라든가 유시민 작가 이야기라든가 그다음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라든가 지금 보면은 2030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 포인트를 놓는 것은 이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2030이 결합하게 될 경우에 이게 세대포 이론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승부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선제적 공격을 강한다고 보고 다만 저는 지금 이 상황도 어찌됐건 지금 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전에 주세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이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를 딱 한 번 더 보고 분석하는 게 가장 맞고 현재로서는 이거는 양쪽의 지지층이 빠르게 결합하고 있고 중도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조기 대선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이 대표의 중도 보수론이 변수가 된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해석이 있으십니까? 뭐 그 점도 영향을 일부 미쳤을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중도층의 마음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자기 변론을 한 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저 여론조사 흐름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장외에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집토끼가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인지는 몰라도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중도층 여론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요 얼마 전 시점에는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흐름이 민주당은 정체되고 국민의힘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봐라. 결국 이제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지금 탄핵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을 좀 지키는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면회에 줄을 서고 했던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저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여론조사만 가지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또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그걸 겁니다. 막상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면 그걸 불복할 방법은 없고 불복한다는 것은 중간층 민심하고 더 멀어지는 건데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당 안팎의 강성 지지층들과 충돌하게 될 그런 상황을 어떤 정치력으로 이걸 뚫고 나갈 건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 곧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법재판소 흔들기 또 마치 이제 탄핵 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의 지도부로 대선을 치르는 게 과연 국민의힘으로서 맞는 그런 판단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낸 전쟁으로 기록됐는데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빠르게 추진 중인 종전 협상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 날아든 드론을 요격하는 포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3년 사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에게는 대피가 일상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포성과 공포 속에 저마다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То я коли залишаюся одна і чую тривогу, то мені страшно і не по собі. Тому у більшості я закриваю двері в кімнаті. 그동안 민간인 사망자는 수만 명으로 추정되고 1,000만여 명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군 사상자는 러시아 측 80만 명, 우크라이나에선 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이 격전지 쿠르스크에 투입된 이후 북한군 사상자도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은 파악했습니다. 기약 없는 전쟁의 전환점이 마련된 건 지난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였습니다. I think I can say with great confidence he wants to see it ended also. That's good. And we're going to work toward getting it ended and as fast as possible. 협상은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양측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미러 회담 후 젤렌스키와 켈로그 미 특사가 만나 광물 협정과 안보 보장을 논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Потрібні сильні угоди з Америкою, угоди, які справді спрацюють. Я доручив працювати швидко і дуже виважено. 미국은 전쟁 1, 2년 때와 달리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러시아의 침공 대신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표현하는 등 러시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는 안보 책임을 압박하는 동시에 EU가 대러 제재를 언젠가는 풀어줘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급해진 영국과 프랑스 정상은 이번 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섭니다. 전쟁 발발 3년, 미러 간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러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협상을 추진하자 반격에 나선 건데요. 미러 양국은 정상회담에도 속도를 내면서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으로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З останнього,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행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독재자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고 받아쳤습니다. Да, диктаторами точно не будемо, просто не цікаво. Не цікаво, розумієте? Я законно обраний президент, не через якусь силу, той, що прийшов до влади, не прийшов, мене обрали, 73%.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 이상의 역할, 즉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겐 긴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지원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개발 지분을 요구하면서 광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는 이번 주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합의한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에도 진걸음입니다. 야부코프 러시아 처관은 이번 주 후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앞으로 2주 안에 양국 특사가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3년을 맞아 종전협상과 미러 정상회담 추진 등 관련국들의 움직임은 바빠졌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 추진으로 자칫 강요된 평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폐렴 증세로 열흘째 병원에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의식은 있지만 위중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진 사임설이 나오는 가운데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인류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합적인 폐 감염으로 열흘째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의 병세가 위중하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외신들의 이목은 바티칸에 쏠려 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23일 교황의 의식은 명료하고 평온한 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때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l Papa è fuori pericolo? No, il Papa non è fuori pericolo. È aperta la porta a tutte e due le possibilità. 교황청은 건강 악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의 경우처럼 자진 사임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교황은 입원한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인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미사는 리노 피시첼라 대주교가 대신 집전하고 교황의 회복을 위한 특별 미사를 열었습니다. La nostra preghiera perché il Signore lo assista nel momento della prova e della malattia.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원한 병원 주변엔 회유를 기원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에 있는 오벨리스크에는 회유를 기원하는 사진이 투사됐고 세계 곳곳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Tonight we heard that he is not okay, and we are praying for his speedy and complete recovery.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88살로 지난 2013년 비유럽이자 남미권에서 처음으로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주기 이듬해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해야 패스트트랙 등 혜택이 가능하다는 미 상무부 장관의 언급에 우리 기업들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과 관세 부담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에 미국을 찾아 협상 물밑 작업에 나섭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막판 조율 작업을 거쳐 전날 밤에야 확정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민간 경제사절단의 면담 자리. 러트닉 장관은 10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를 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10억 달러 미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 혜택을 보려면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라는 뜻으로 읽히다 보니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여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다 아직 혜택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절단을 이끌고 러트닉 장관을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투자를 하려면 미국 측이 인센티브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센티브가 적을 때 비용이 높은데 관세가 없는 것과 미국 내 생산해서요. 아니면 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으면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놓고 저울질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와 무역 수지 개선 카드로 관세 대상국 제외 협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의 규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미국은 그간 우리 국회가 논의 중인 소위 플랫폼법과 망사용료 부과 방안에 이중과금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플랫폼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우선주의 칼날을 빼든 트럼프 행정부에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우리 측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차례나 내렸지만 은행권 대출 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잇따른 인하로 기준금리는 3%까지 떨어졌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 4%에서 4.4%대에 분포했던 대출금리가 두 차례 인하 이후 4.4%에서 5.1%대로 껑충 뛴 겁니다.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은행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가상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줄인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 같은 이자 장사로 은행권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서민 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효과가 무색해지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직접 개입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둘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지난달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건데 금융감독원은 더 나아가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내라며 은행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3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시지 않을 하고 저희도 전달 경로 등을 점검하는 방식 내지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은행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지금의 거시경제 흐름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내리면 가계빚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때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거라면서도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떤 종목에 집중될 수 있다는 시장 우려를 고려해서 한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연금개혁 문제를 두고 실무 협의를 가졌지만 지난주 국정협의회 때보다 의견 차이가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여야는 또 소득세 개편 문제나 지도부 간 이른바 끝장 토론 제안 등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국정협의회 사자회담 나흘 만에 열린 여야정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의는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가 마지노선이라는 여당과 최소 44%는 돼야 한다는 야당 입장은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44로 거꾸로 4%나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특히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고 국회 승인 조건을 달면 자동 조정 장치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실무협의에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이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져 입장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는 다른 구조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방 지도부 간 상속세 등 쟁점 현안 공개 토론 여부를 놓고서도 설전해버렸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토론 제안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 경제 등 전 분야로 범위를 넓혀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격을 맞춰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3대3으로 맞붙자고 응수하며 공회전이 거듭됐습니다.
워낙에 조건 같은 거 많이 붙이고 겉으로 얘기한 거하고 속으로 또 생각들이 달라서 진위는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저를 콕 집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기에 이를 흔쾌히 수용했더니 이제 와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의 강행 처리는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며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부터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이 더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5도, 부산은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7도, 대전은 9도, 대구는 11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하겠고 주 후반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변론 전략을 세운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점검에 나섰는데 특히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밝힐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립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안 의결 73일 만에 진행되는 마지막 변론에서는 그동안 못다한 증거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순서로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고 최후 의견 진술이 이어집니다. 관전 포인트는 별도의 시간 제한이 없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건 헌정사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절차부터 선고 당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 때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서를 20분가량 대독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고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서 입각이 돼야 되고 중대성도 같이 판단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 공개 없이 변호인단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전체 변론 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이어 변론 하루 전까지 구치소로 접견한 변호인단과 변론 전략을 논의하며 직접 최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변론 기일에 선고 기일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추후 날짜를 잡아 통지할 걸로 예상되는데 전례에 따라 다음 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앞두고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의 정당성 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국민 사과나 개헌 제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처음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주말에 이어 최종 변론 하루 전까지 변호인단과 접견해 변론 전략을 가다듬었고 진술 원고를 6필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고심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앞선 변론기일에서처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큰 골격을 이룰 거란 전망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 표명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처라든가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약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 안팎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이어온 데다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만큼 고려할 만한 선택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반대에 동참한 청년 세대에 대한 감사와 세대 통합 메시지도 거론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할지가 국론 분열 봉합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내일이면 종결돼 관심은 최종 선고가 언제 내려질까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그 일시가 공개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은 이제 한 차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재판관들끼리 논의를 진행하는 평일을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 2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선고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2004년 5월 11일 화요일에 선고일자가 공개됐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14일 금요일보다 사흘 앞선 때였습니다. 하여튼 큰 틀은 다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 결정문도 빼대는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고 결정문을 따듬는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보다 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에 파면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틀 전인 8일 수요일에 선고일자를 공지했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이번 윤 대통령 선고일자 역시 2, 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가포 비상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 선고 당일 가포 비상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가포 비상은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 단계입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탄핵 사유를 둘러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까지 걸쳐 탄핵 심판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한지 따져야 합니다. 계엄 선포라는 행위와 명문화된 포고령이 있어서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양측 주장과 법리적 해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포고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봉쇄와 장악 시도는 그 자체로 계엄의 불법성을 판단할 중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 헌재는 군사령관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대에 세웠고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의혹이 증명됐다는 국회 측과 달리 대통령 측은 공작의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최종 변론만 남겨둔 탄핵 심판. 양측의 막판 총력전이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 10일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종결됩니다. 이제까지 증언대에 선 인물만 16명,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헌정사 초유의 순간들이 이어졌는데요. 송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1차 기일 이후 42일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제까지 거쳐온 정식 변론만 10차례, 16명에 달하는 증인이 헌재 심판정에 섰습니다. 17차례 변론을 열고 25명의 증언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그 숫자는 적지만 양측 신문에 더해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까지 쏟아지며 기일마다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무엇보다 헌정사 초유의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에 전례 없는 법원 습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헌재 주변에 차벽이 세워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변론 시작 직전 구치소로 되돌아갔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구속 이후 변론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직접 신문을 통해 증언을 이끌기도 했고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증언 신빙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갈수록 적극적으로 오래 발언해온 윤 대통령은 내일 또 한 번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직접 탄핵 심판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군 당국이 지난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체적인 신고 수단을 마련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는 수사가 진행돼 군 차원의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증언이 언론 제보 등으로 산발적으로 공개돼 왔는데 상황을 좀 더 쉽게 밝힐 경로를 국방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국회 탄핵 소추 73일 만인 내일 변론 종결됩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앞둔 가운데 쟁점을 두고 고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유소연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체포 명단이 담긴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공개했습니다. 메모 작성 장소 등이 홍 전 차장의 주장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데 홍 전 차장은 일부 장소 혼동이 있었지만 메모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극비 보안구역인 국정원 내부의 CCTV를 공개한 건 국정원법 위반이자 내란 동조 행위라며
영상을 공개한 의원들을 고발했습니다. 국비 정보보안기관과 정보원의 동선이 기록된 영상을 공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 감금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공수처장 오동훈을 긴급 체포하고 배후 세력을 낱낱이 밝혀라.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부지법에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영장 쇼핑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건데 공수처는 통신영장과 달리 체포, 구속영장은 윤 대통령만을 대상으로 해 관저 관할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한 거라며 중앙지법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 간 영장 중복 청구 등의 이유였다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의혹 제기와 반박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양 진영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연일 범여권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의 특검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건 자기가 아는 것만 4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는 홍 시장 주장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엔 서울 강남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천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종로구 국회의원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략 공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선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공기관 사장 자리를 주려 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겐 국민의힘 대표 시절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무관하다고 발뺌하지만 명 씨가 입을 열면 끝장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당사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우제적 성격으로 누가 연루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이 몰려가고 짜여진 것과 다르게 사실은 다 다르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지자체장들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공상소설이라며 고소,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명 씨의 황금폰 사진과 육성을 추가 공개하며 여론전을 펴는 동시에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실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당을 해체할 수 있는 특검법이다 이렇게까지들 많이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서 이름만 바꾼 정략적 특검이 실현될 일은 없다고 자신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단일 대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 그리고 비상계엄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 명태균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후보. 명태균 씨가 진위를 알 수 없는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는 건 자신에게 집중된 수사망을 어떻게든 분산시켜보려는 몸부림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특히 여권의 대선 잠룡들은 향후 선거 가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극좌, 극우라고 비난하며 치열한 이념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중도층 민심 잡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중도 보수 정당을 부각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실상은 보수를 사칭하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기업 앞에선 친기업 보수 정치인 행세를 하지만 노동계를 만나면 반기업 극좌 정치인 본색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는 야당이 민주노총의 이중대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말뿐인 우클릭 정책과 달리 이재명표 좌파 정책은 언제나 입법으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편향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상속세 개편 문제에 최고세율 인하를 필수로 내걸고 행패를 부린다며 극소수의 기득권만 위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계엄 이후에는 내란 우두머리를 지키는 극우 정당이 돼버렸다면서 아예 당 이름까지 바꾸라고 맞받았습니다.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 집단을 지켜요. 내란 수계를 지킵니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극우 정당 맞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다시 계엄을 선포하면 찬성하겠다는 뜻이냐 되물으며 권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의 이념 갈등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중도층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중전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때이른 이념 갈등의 촉발은 중도 보수론을 꺼내든 이재명 대표였지만 결국 한 번은 겪게 될 충돌이란 분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전 세계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6위입니다. 소득만으로 보면 잘 사는 나라인데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져서 선진국 최하위권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은 지난 2023년 기준 4,235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9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구 순자산도 지난해 3억 9천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300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기준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4점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2018년 6.1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떨어진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나아지다가 다시 하락한 겁니다. 선진국 최하위권입니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실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밑에서 33입니다. 평균에 한참 못 미치며 코스타리카나 체코, 칠레보다도 낮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되게 상승폭이 큰 것 같아서 일단 좀 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 싶고, 또 여가 시간도 굉장히 줄어서 저만 해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거의 에너지 없이 누워있기만 하고. SNS에서는 항상 잘 사는 것과 뭐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자살률도 올라가고. 가족관계 만족도도 지난해 소폭 떨어졌고 대인 신뢰도와 기관 신뢰도도 2023년 기준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15세 이상 국민의 하루 여가 시간도 2023년 4.1시간으로 3년 연속 줄었습니다. 1인당 국내 여행 일수도 8.951로 코로나 이전에 10.01일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특히 건강 분야 개선은 더딥니다.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 기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의 경우 2021년 기준 72.5세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정체돼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3년 27.3명으로 상승하며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수정경제 전망치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한 1.9%에서 하향 조정됩니다.
경기 전망이 나빠진 만큼 채권 전문가 55%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가운데 지난달에 이어 2연속 동결로 기준금리 3%를 유지할지 아니면 경기 부양을 위해 인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단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의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원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마저 다음 달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년 전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학기 이들이 복귀하면 1학년은 증원된 2호 학번을 합해 7,500명가량으로 예년의 2.5배가 됩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40개 의대 학장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학장들은 크게 3가지를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설정하자는 것. 그리고 27학년부터는 의료계와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학교육 질 유지를 위해 제도와 행정, 재정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학장단은 교육부에 2사 2호 학번의 과잉 교육 상황 해소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학기 단축 등을 통해 2사 학번을 2호 학번보다 한 학기라도 먼저 졸업시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간담회에서 학장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는 의대가 정상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 최근 조사에서 휴학한 의대생 가운데 8.2%만 복학을 신청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힌 의대교육 종합대책 역시 다음 달로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음식점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치정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에게 피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1일 가족 관계인 피해자 2명은 예배당 부지에서 흉기를 지닌 현지인 강도 여러 명의 공격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보면 동맹 관계나 안보 지원도 철저히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국과 타이완의 미래에 대한 예고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종전 협상으로 트럼프는 유럽 안보의 틀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닥을 잡으면 다음 순서는 태평양, 특히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먼저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경우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큽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가 집권 1기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날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끼는 것을 매우 꺼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서 입지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힘의 무대가 된 우크라 종전 협상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욕심을 크게 자극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등 현안을 놓고 협상할 때 타이완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And actually that is what America's policy is supposed to be, that they're ambiguous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y would defend Taiwan and the extent of some sort of effort by China to radically change the status quo. 트럼프의 외교는 당사자도 배제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다 80년 넘게 국제 질서의 근간으로 여겨지던 영토 변경은 당사국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대서양 헌장의 원칙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용인되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은 영향력 확대를 노골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한국과 타이완이 있습니다.
외교적 독립성 강화와 경제 안보, 동맹관계 재평가 등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전 휴전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휴전을 빨리 달성하려는 미국 측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기적 해결책 없는 휴전은 전투 재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서 러시아와 미국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러시아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서자 일본이 눈치 보기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던 입장에서 물러나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키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일본 총리로서 첫 전시 지역을 찾아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17조 4천억 원 이상을 지원한 일본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今日のウクライナは明日の東アジアかもしれない。その強い危機感のもと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뺀 채 러시아와 종전 협의에 나서자 입장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기시다 전 총리가 줄곧 언급한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ロシアに成功体験を与えないということをどうやって両立す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私どもは知恵を絞っていかねばならんと思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가며 러시아에 한층 다가가고 있습니다. A dictator without elections, Zelensky better move fast or he'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Got to move fast because that war i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In the meantime. 미일 동맹에 외교력을 쏟아붓는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무것도 발신하지 않거나 머리를 숙이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들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둘러싸고 미일 동맹의 실리와 국제 질서를 위한 명분을 모두 챙기는 것이 일본 외교의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길게 이어졌던 강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며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영하 5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구 11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방은 내일부터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이 더해지겠습니다.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화기 사용을 삼가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피부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때 피부 보습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 증상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피부 보습에 필요한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고 하고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피부 보호막을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또 레몬과 같은 신맛을 내는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세포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밤사이 강원도에는 약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